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益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게 되고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해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게 수익이다 라는 거죠. 뭐 다른 거를 기억한다기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 요소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에는 매출액이 있고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있죠. 일단 매출액이라는 거는 상품이나 제품, 용역을 판매하면서 생긴 매출액을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출액은 업종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 중요하다면 이제 반제품 매출이라든지 수출액, 장기 할부 매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저번에 아마씩 외웠을 거예요. 순 매출액은, 그러니까 아마 순서는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을 건데, 총 매출액은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 환입 할인을 뺀 게 순 매출액이다, 이렇게 알려드렸던 식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몇 번 가지고 요거 문제를 풀어봤었을 거기 때문에 외우지 않았을까. 만약 아직 못 외웠다면 외워주셔야겠죠. 자, 필수 예제. 세방 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생기겠죠. 외상으로 매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50만원. 세방 상사에 판매한 제품 중에 불량품이 발생해서 10개 반품을 받았대요. 자, 매출 단가는 한 개당 5,000원인데 10개 반품 받았으니까 5만원어치가 반품이 됐네요. 따라서 대변에 있던 제품 매출이 사라지면서 차변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3번 매출처 세방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10일 이내에 회수돼서 2%의 할인을 해주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10일 이내에 회수가 돼서 2% 할인해 준 것은 간단히 말하면 매출 할인이에요. 이 제품 매출에서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사라지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2% 할인을 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2% 할인된 금액은 매출 할인으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받는 그런 분계가 됩니다. 영업의 수익은요, 이제 영업 외에 일어난 수익인 거죠. 원래 영업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이제 영업 활동이지만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차익이라면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대손충당금 환입, 투자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환수액 등등이 영업의 이익이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익의 인식.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땐 재화나 용역의 매출에 따라 순자산의 증가가 인식이 되죠. 그리고 미지급 채무의 면제에 따라서 부채의 감소가 인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인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체적인 기준은 진행기준, 완성기준, 인도기준, 회수기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각각 나와 있는 인식기준들도 저번에 아마 제가 풀이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일단 일반 매출은 보통은 인도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인도했을 때 매출이 일어난 걸로 처리가 된다면, 공사 수익이나 용역 매출의 경우는요, 공사를 하는 게 기간이 좀 걸리죠. 그쵸? 그러니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원가는 발생한 그 회계 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일단 아마도 많이 나왔던 건 위탁이나 시용 판매 쪽이 좀 더 많이 나오고, 할부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죠. 자, 일단 위탁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인식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시용 판매라는 거는 그 홈쇼핑에서 왜
7일 정도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런 게 시용 판매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이제 그 매출한 걸로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입 의사를 표시를 안 하더라도 7일이라는 그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암묵적으로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할부 판매도 인도 기준을 따르지만 장기 할부 판매라고 했을 때 이자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매입자의 사용 가능일 중에 가장 빠른 날에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발생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기업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발생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한다면 상품이 매출했다라는 사실이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 현금을 받지는 못했죠. 그런 게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냥 인식하는 건 현금주의겠지만, 발생주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수입과 지출을 하여야 될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인 거예요. 따라 웬만한 회계 기준은 다 발생주의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봐야 되겠죠? 자,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그리고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효익의 감소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비용에는 매출원가랑 판관비,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요. 매출원가라는 건 어떤 제품을 매출하기 위한 원가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조원가나 매입원가가 바로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매관리비라는 건 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이런 것들은 모두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등의 이런 비용 항목들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비용의 인식 기준도 자산의 감소나 부채와 증가에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손익의 구분 계산 요거 외우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기 부분에서도 거기도 여기 나와 있었죠. 그죠? 손익계산서 부분에. 자, 일단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표시를 해두시고, 아마 제가 적어드리기도 했었을 건데 일단은 외우세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매출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할 때 들어간 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자, 판관비라는 건 판매하거나 관리할 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한 그 이익에서 판매하거나 관리한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한 그 비용을 빼게 된다면 영업에 들어간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회사에서 대여금도 빌려주고 또는 단기 투자 자산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의 수익이 플러스가 되고 또 영업의 비용도 발생이 될 테니까 그거를 빼주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법인세를 빼게 된 게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아예 흐름 자체를 그냥 기억해 버리시는 게 아마 외우기는 더 간편하실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매출원가. 상품, 제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바로 매출원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일정 기간 중에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배분된 원가가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외에 제품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500번대 계정인데요. 임금이나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간단히 말하자면 임금하고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제조회사에서 보면은 공장이 있고 본사가 있잖아요. 그 공장 쪽에 제조 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료와 임금은 임금으로 넣어요. 그렇다면 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본사 쪽 직원들 있죠. 본사 쪽에 이제 직원들의
내용을 이제 넣을 때, 급여를 넣을 때, 그때 이제 800번대 계정인 급여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잡급은 뭐냐면 공장 등의 제조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 일용직 사원 있죠. 그러니까 잡급은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잡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매출원가 안에도 퇴직급여가 있는데 이 매출원가 자체가 상품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제조원가들이 이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퇴직급여는 공장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여기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할 때 저번에 설명을 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상계 처리하는 거고요. 동충당부채 잔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이 퇴직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산 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을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복리후생비, 이것도 이제 제조 쪽에 관련된 복리후생비가 500번대 복리후생비인데 공장 등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스 수도료, 이거는 이제 공장이나 제조 업무에 관련된 수도료, 유류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가스 수도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광열비랑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수도 광열비는 800번대 계정인데 그거는 본사 쪽, 가스 수도료는 500번대 계정으로 이건 이제 공장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필수예제 보니까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수도료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력비. 공장은 아무래도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비가 따로 있는데 공장용 전기의 사용 및 전기요금을 전력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전기요금이라 한다면 수도광열비가 아니라 전력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세금과 공과. 공장이나 제조 업무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등을 세금과 공과라고 하죠. 이것도 공장과 관련된 건 500번대. 자, 외주가공비. 요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일을 다 해도 되지만 몇몇 가지 일들을 외주에다가 맡기는 게,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외주가공비인데요. 임가공 용역의 제공을 계약에 따라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부분품이나 반제품 등을 제작 가공해서 납품받는 경우 가공비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외주를 맡긴다, 하청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답이 좀 쉽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수선비. 공장 및 제조 업무용 건물, 비품, 기계장치 등의 수리를 위한 비용을 말하고요. 감가상각비는 공장이나 제조 업무용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잡비는 이제 중요성이 없는 항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하지 않을 때, 소액일 때 이제 잡비로 처리하고요. 금액이 크면 별도의 독립 과목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다 500번대 계정입니다. 500번대 계정은 제조 쪽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 쪽 계정.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800번대 계정이다 적혀 있죠. 요건 이제 본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란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으면서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는데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액이나 판매 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이런 것들은 판관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 급여 나왔죠? 자, 이 급여는 판매관리 부문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다 라는 거고, 유상무의 본사 직원 유상무네요. 2월분 급여니까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갔겠죠? 퇴직급여.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바로 빼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보통 결산일 날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어느 정도
모두 다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줘야 될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요. 그러고 거기 맞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채워놓죠. 보충법으로 채우게 되니까 초과 부분을 회계 처리해서 채워요. 그죠? 그랬다가 실제 정말 퇴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퇴직급여를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본사 직원 유상무의 퇴직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때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빵원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퇴직급여에서 비용을 이렇게 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5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을 주면 되는데 150만원이 있으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원이 빠져나가면서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만약에 모자르게 있다면 그 모자른 금액 먼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70만원 충당하면서 퇴직급여 30만원, 현금 100만원 이렇게가 처리가 되죠. 자, 결산일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채워놓게 되는데 전 회사 직원이 퇴직했을 때를 따져보니까 300만원 주면 되더래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0원이라면 모두 다 퇴직급여에서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빼놔요. 근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200만원만 부족하죠? 그럼 퇴직급여를 200만원 빼면서 충당부채로 200만원을 빼놓는 거예요. 자, 복리후생비. 판매와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복리비와 후생비라면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 부담금, 후생비, 현물급여,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나 위로금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무의 결혼축하금, 사원의 결혼축하금이니까 복리후생비 맞겠죠. 전 직원의 회식비용, 회식비용도 복리후생비죠. 마포갈비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된 게 보이네요. 자, 급여지급 시 우리가 예수를 해놓죠. 예수해놨던 건강보험료 5만원을 현금 납부를 했대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쵸? 그 세금을 떼고 받는 걸 지금 납부하는 일정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급여 지급 시 예수를 해뒀던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세금을 낼 때 회사 부담금과 사원 부담금을 같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10만원이며 2분의 1이 회사 부담금이래죠. 이 2분의 1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바로 복리후생비고요. 여기 건강보험료 예수해놨던 돈 있죠? 요거는 사원부담금, 요게 이제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이 나간 건 현금은 총 10만원이 나갔고요. 복리후생비 5만원, 예수금 5만원 요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죠. 여비교통비, 판매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여비와 교통비를 말합니다. 관리부 사원의 유상무 실행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으니까 여비교통비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통신비, 우체국 서류 등교편 발송한 거 요것도 통신비고요. 본사에서 사용한 전화요금 요것도 통신비예요. 인터넷 사용료도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분계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다 통신비가 되는구나 요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광열비, 자, 이거 본사의 전기요금이니까 수도광열비예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본사 사무실 겨울 난방용 석유니까 수도광열비로 넣어지겠죠? 자, 세금과 공과,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것 또한 세금과 공과고요. 상공회의소 회비 이것도 세금과 공과가 돼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또한 세금과 공과가 됩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들어가죠? 그런 경우는 그냥 매입원가에 더해버리기 때문에 건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적혀있죠?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임차료. 임차료라는 거는 우리가 사무실을 빌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들어간 게 보이네요. 자,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가 있다면 그 차량 운반구를 주차도 해야 될 테고 기름도 넣어야 될 테고 또 어디에 이제 톨게이트 떠날 때 통행료도 내야 되겠죠. 차를 수리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보시면 주유대금 당연히 차량 유지비고요. 전기 주차료 차량 유지비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수리비다 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반구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는 게 죄송해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더라. 이렇게 필수예제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자, 소모품비. 판매관리 업무에서 소모성 비품 구입에 대한 비용을 소모품비라고 해요. 자, 보시면 빗자루 등의 청소용품은 금방 쓰고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해 놓은 게 보이네요. 자, 도서 인쇄비. 판매관리 업무에 사용된 도서 구입비와 인쇄에 관련된 비용인데요. 신문 구독료, 명함 인쇄대금, 그리고 업무용 참고도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서 인쇄비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 판매나 관리 업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건물의 도난경보장치의 유지관리비래요. 자, 도난경보장치의 유지관리비니까 이거는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서 막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수수료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수수료 비용으로 보안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 따로 뭐 고친 게 아니니까 수선비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자, 접대비.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이 접대비라고 하는데요. 경조금이나 선물대 그리고 기밀비 이런 것들이 접대비가 됩니다. 자, 보시면 거래처에 줄 선물 접대비가 되겠죠. 거래처 식사를 접대했대요. 그럼 접대비겠죠. 거래처 직원 너무의 결혼 축하금 이것도 접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업무랑 관련된 지출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기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 자, 보험료. 판매나 일반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이나 비품, 차량, 재고자산의 화재나 손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두는 걸 보험료라고 해요. 그래서 본사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뭐 보험료 지급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일단 보고 운반비. 운반비는 판매 시에다가만 좀 밑줄 그을게요. 자, 일단 운반비의 경우는 매입할 때가 아니라 판매할 때예요. 판매할 때 발송이나 운송 과정에 발생한 운임이나 택배비라고 한다면 운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문 발송을 위한 택배비니까 차변의 운반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선비. 수선비는 고친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고칠 때 아까 얘기했지 내용연수나 뭐 이런 게 증가하는 그런 것들은 자산에 플러스를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은 그냥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더라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는 본사 건물에 외관이 노후되고 도색이 돼서 노후되어서 도색하고 도색비를 받았다라는 건데 우리 건물에다가 색깔 칠하는 거 있죠? 그걸 도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네요. 광고 선전비. 광고를 하거나 선전을 하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광고물을 제작했다 하면 광고 선전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료.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이 있을 때 우리 창고에 넣지 않고 만약 창고가 좁으면 우리가 물류창고 같은 외부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관료라고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여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했네요. 그죠? 자, 대손상각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이 회수불능한 경우.
그리고 결산 시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게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기타 채권, 예를 들어 뭐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대손상각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거는요.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는 매입 그 채무에 대한 거, 매입 채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엄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가 맞는데요. 예를 들어 뭐 미지급금, 뭐 미수급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업활동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자,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럼 1%니까 공 2개 뗀다고 본다면 만원이네요. 그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차변의 대손충당금 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만원 이렇게 해서 넣게 돼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만원. 자,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다. 아까랑 분계가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4,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1%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1%니까 봉 2개 떼고 보면은 만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4,000원은 있어요. 그럼 얼마 채우면 돼요? 6,000원 채우면 되죠. 그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6,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6,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것도 내용은 똑같이 보이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번에 12,000원이 있는 거죠. 그럼 만원만 채우면 되는데 12,000원이 있으니까 2,000원이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을 대손충당금 환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대손충당금이 생길 때 대변에 생긴다면 차변에 사라지는 건데요. 대손충당금이 2,000원 사라지면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2,000원을 넣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거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판매관리비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잡비라는 거는 중요성 없는 비용들이었죠. 그래서 유선방송 수신료라든지 폐기물 처리용 스티커 붙인 거 이런 것들은 잡비로 처리를 했네요. 자, 그 다음 영업의 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나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차익을 영업의 수익이라 하는데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자 수익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은행이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1상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자가 생겼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들어가면서 현금으로 받는 그런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배당금 수익이라는 건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 투자 자산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일단 지금 10만원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일단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면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자, 임대료. 이건 이제 건물을 우리가 타인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마다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가 바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요거는 이제 내가 사들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분한다면 생기는 이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자, 분계 필수 예제를 좀 볼게요. 단기간 안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장회사 주하늘의 주식 100주, 한 주당 5,000원, 장부금액 60만원을 한 주당 7,000원에 매각을 했대요. 자, 그럼 7,000원에 100주니까 70만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몇 주가 있었냐면은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주식이 100주인데 장부금액이 6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60만원짜리를 70만원에 판 건데 그때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았죠. 그러니까 받은 거는 70만원에서 2만원 뺀 68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60만원이 사라지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8만원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만약에 처분 시에 지금처럼 수수료가 발생을 했을 때는 처분 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외환차익인데, 외환차익이라는 건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했을 때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차익을 외환차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화채권을 회수할 때 원화의 회수액이 외화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와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 상환액이 그 외화부채의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외환차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화자산을 우리가 받았을 때 환율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기 조건으로 차입했던 외화 장기 차입금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00달러를 우리가 차입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정리를 했을 때 현금으로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1달러당 1000원이 됐거든요. 그럼 1200원에 빌렸던 거지만 우리가 1000원으로 갚으면 돼요. 달러당 1000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요? 2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게 몇 달러? 100달러. 그러니까는 얼마? 일단은 200원에 100달러니까 2만원.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3년 만기 조건으로 차입했던 외화장기 차입금 100달러는 당시에 1달러당 12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적었을 거는 이제 외화장기 차입금을 1200원을 적었을 거예요. 그걸 현금으로 상환하니까 그 외화장기 차입금 12만원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건 1달러당 1000원에 100달러니까 10만원을 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만원이 차이 나죠. 그게 외환 차익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상환 시에 환율 차이로 벌어지는 차익을 외환 차익이라고 한다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결산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산일날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마감 환율로 환산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산 이익이라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도 8월 5일자는 뭐 아까 분계랑 같아요. 3년 만기 조건으로 외화를 1000달러를 차입했다라는데 1달러당 금액이 1100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110만원, 외화장기 차입금 11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됐다가 12월 31일 결산일날 따져보니까 1달러당 900원이 됐대요. 근데 이때는 아직 판 건 아니에요. 팔진 않았는데 우리가 결산일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 됐다는 건 지금 원래는 1100원이었죠. 110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하락했다면 1달러당 얼마씩 하락이 됐냐면 200원씩이 할인이 된 거예요. 그게 1000달러죠. 그러니까는 20만원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외화장기 차입금은 20만원, 그러면서 외화 환산이익이 2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차익하고 다른 점은 얘는 상환시고 외화 환산이익은 결산일날 처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건 유형자산을 장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시와 상사에 170만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 중 5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취득금액이 200만원이었잖아요. 200만원짜리가 감가상각된 거 50만원 감가상각이 됐죠. 그럼 대변에 일단 기계장치 2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원 이렇게 적혔을 건데 그러면 장부가는 얼마인 거예요? 200에서 50 빼면은 150만원이죠. 근데 얼마에 매각했어요? 170만원. 근데 그 중에 50만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 50만원이 차변에 생기면서 나머지 이제 월말에 받을 건데 얼마 차이가 나요? 170이었는데 50 빼니까 미수금은 그럼 월말에 받기로 한 건 120만원. 그죠? 자, 그러면 보죠. 취득가가 200만원이었고 감가상각이 된 게 50만원 상각이 됐으니까 150만원이잖아요.
근데 장보가가 150인데 우리 얼마에 팔았냐면 170만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원 생겼겠죠. 요렇게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라고 한다면 토지 500만원을 증가를 하면서 얘가 이제 자산 수증 이익이 되겠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빚을 빌린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는 면제를 받은 거죠. 안 갚아도 되라고. 예를 들어 친구한테 뭐 500원을 빌려주거나 5,000원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면 친구가 아예 됐어 안 받을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 난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유리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전액 면제를 받았다. 그럼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 됩니다. 자, 보험금 수익은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면 이제 보험금 수익이 되는 거고요. 자비익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이익들이 자비익이 되겠죠. 자, 이런 박스판 거 나왔네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 외에 이제 재무나 투자 활동에 발생한 비용들을 영업의 비용이라 하는데 이자 비용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요. 외환차손, 외환환산 손실도 있는데 아까랑 반대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외환차손은 원화로 이제 회수할 때 그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따지는 거고 외환환산 손실이라는 거는 결산일 날 따지는 거다. 재해 손실은 화재나 풍수해, 지진, 침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상품이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필수예제 좀 볼게요. 115페이지예요.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10만원이 소실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사라지는 게 맞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을 적었을 건데 이때 보시면요.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표시를 해놓죠. 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건 무엇이냐? 상품이나 제품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판매가 돼서 나가는 게 원래대로의 방식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소실된 거예요. 판매가 된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다고요. 따라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됐다라는 뜻의 타계정 대체를 꼭 달아주셔야 돼요. 이런 거래는. 잡손실.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발생이 드물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예, 이런 것들은 잡손실이라고 하네요. 자, 법인세 비용.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회계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손익계산서상 중요한 비용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계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8월 31일 날 중간 예납액이라는 걸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는 거잖아요. 중간 예납액은. 그래서 선납세금 35만원, 현금 35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12월 31일 날 당기의 법인세 추산액을 계상하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8월 31일 날 중간 예납액을 우리가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때 우리 선납세금이 사라지고 나머지가 이제 미지급 법인세가 된다라는 거죠. 법인세는요, 세법의 원칙에 따라 얘가 딱 회계연도가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법인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 동안은 미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미지급 법인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예제를 얼른 좀 보고 이번 확인 예제는 조금 만만치 않네요. 계정만 많죠? 다 아는 내용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다음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반영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자, 일단
표부터 좀, 표랜다.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제가 좀 표시해놓고 기억하시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을까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돼요? 매출 이익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빼기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얘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빼기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은 얘가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 되고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얘가 당기 순이익이더라. 요거였죠? 요거. 자, 그럼 영업이익을 요거네요.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의 합계를 따져라. 자, 일단 뭐뭐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기부금은 뭐예요? 일단 상품 매출 원가가 있고, 기부금은 영업 외에 들어가죠. 그쵸? 영업의 비용. 복리후생비는 판관비, 그리고 접대비도 판관비, 이자 비용도 영업의 수익으로, 영업의 비용이겠네요. 비용이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항목의 합계액을 따져본다면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들어가는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액, 즉 매출 원가가 필요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랑 판관비까지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접대비랑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요거 3개 더하면 아마 1080만원 이렇게 나왔나봐요. 그죠?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보면은 판관비들을 구해서 걔네들을 빼주니까, 그러면은 합계액이니까 걔네들을 더해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자, 이것도 식을 옆에다 적어놓고 식에 대입하면서 해보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더해놓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요.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거기 이제 판관비들을 좀 뽑아볼게요. 접대비, 판관비죠? 광고비, 이것도 판관비죠? 자, 그러면은 걔네들을 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영업의 수익은 더해야 되고 영업의 비용은 빼야 되니까 일단 기부금 빼야 되고 지급수수료도 빼야 되겠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더해줘야죠. 영업의 수익이니까. 그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나오겠네요. 근데 법인세 비용은 여기서 아직 처리하면 안 되죠. 왜? 얘까지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요. 아마 답은 3번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3번. 당사의 결산 결과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들을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자, 일단 손익계산서에 발생한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의 수익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먼저 우리가 계산한 수익인데 차기의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건 빼줘야죠.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임차료 중 50만 원은 차기의 비용이다. 이것도 먼저 지급한 임차료, 즉 성급 비용이었을 경우고, 성급 비용은 차기의 비용인데, 그러니까 원래 빼는 걸 나중에 빼야 되는데 먼저 뺐겠죠. 그러니까 성급 비용은 더해줘야지, 그죠?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중 10만 원은 차기의 비용이다. 자, 이 10만 원은 차기의 비용인데 역시 먼저 뺐죠.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7만 2천 원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4번 손익계산서상 판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판매관리비가 아닌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대손상각비 자체만 따지면 판관비긴 하겠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건 매출 채권에 대한 상각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미지급금이라든지 뭐 다른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 수정 분계로 적절한 것은, 자, 9월 1일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다. 이거를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뭐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 예금, 그쵸? 근데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화재 보험료 미경과분이 100만 원이 아직 미경과분이래요. 그러면 원래 차변의 보험료로 있던 애가 이 미경과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에서 이미 경과가 된 애들, 경과가 아직 안 된 애들을 일단은 없애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없애면서, 지금 미경과분이 1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성급 비용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 수정 분계는 4번이 맞겠죠. 지금 여기 원래 9월 1일 날 거래라면 차변의 보험료 15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150만 원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근데 9월달이 보면은 1년분이라고 한다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4개월분을 썼을 거고, 나머지 금액이 미경과되어져 있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미경과분이면 먼저 지급을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사라지면서 성급 비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5번 문제도 막상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6번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그럼 딱 나와야 되는 거 1번 자산 수증이익이 되겠죠.